Next. 채널 B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뉴스원 전북본부, 사단법인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공동 주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정한 자율기준에 의해 후보들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초청 기준은 국회 원내정당 후보로 정했습니다. 그럼 토론회 참석 후보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후보, 기호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 네. 기호 2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 기호 5번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입니다. 토론은 총 90분간 진행되며 기조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개별질문, 상호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 규칙과 시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 종료 10초 전 경광등이 켜지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는 꺼집니다.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숙지해 주시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순서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먼저 정동영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정동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자존감 그리고 목소리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큰 목소리가 돼서 전북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윤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은 다르지만 정책 측면에서 전북을 어떻게 살리고 전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잘 준비된 정책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님 그리고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님과 함께 토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북을 살릴 방안과 관련해서 전주를 살릴 방안과 관련해서 저의 소견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희재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번 전주 덕진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에서 세 번째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낙후되고 어려운 전주의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전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세 번째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전주 부시장을 하면서 많은 전주 오늘날의 밑거름을 그려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전주를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과의 소통 통로도 연결하면서 우리 전주의 과역도시로 가는 그러한 길을 앞당기도록 이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시행될 우리 총선에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병옥 후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정당 녹색정의당 한병옥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들 지금쯤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어쩌면 결혼도 할 나이인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저의 막내딸, 고등학교 2학년 막내딸을 보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가장 진심인 정당, 녹색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후보자 토론회 기조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가 답변할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앞 순서에 이어서 전희재 후보, 한병옥 후보, 정동영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주시병 선거구의 쟁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도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 네, 우리 전주 혁신도시에 가장 우리가 긍지를 느끼고 유치한 공공기관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데 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에 뭔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에서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이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눅눅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이전 이후에 전문가 인력이 계속 그만두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6년 동안 167명이라는 전문가가 다 중도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거리, 전주의 도시 멀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또 주변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피해서 이 전문가 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볼 때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 8.2%라는 저조한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국민기금운용본부가 그 법에 주사무소를 전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걸 철저히 막아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과 인프라를 많이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서도 서울 여의도나 부산 쪽에 제1, 제2 금융 메카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쟁이 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방금 전희재 후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전북에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 180석도 민주당이었을 때 이런 공약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민주당,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중심지는 현재 서울과 부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중심지법에 의하면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이루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이 들어있어서 이전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들과 공공금융기관들을 전주로 유치해서 전주가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예, 금융중심지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법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기득권 때문이죠. 서울 기득권은 참 질기고 무섭습니다. 모든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교육과 귀한 자산들의 7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이것을 대단한 의지가 아니고는 지방으로 분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금융 중심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년 연말에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이게 좌초됐습니다. 안 됐어요. 저는 전주 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는 가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대신에 지금 10년 넘게 잠자고 있는 법입니다. 금융중심지 법.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등 국내 금융거래와 국제 금융거래를 하는 중심지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잠자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법을 깨우는 것과 함께 여기에다가 서울, 부산, 전주를 명기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관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등 국내 금융거래와 국제 금융거래를 하는 중심지로서 서울, 부산, 전주를 말한다 이렇게 명기하는 법을 국회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씩입니다. 이번 질문은 전주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문제입니다. 새 후보께서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과거 세 차례나 지금 실패한 이 전주 완주 통합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찬성과 반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한병욱 후보, 정동영 후보, 전희재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병욱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완주 통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었나요?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의 핵심 키는 완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완주 국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완주 국민들은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 혐오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의료 폐기물 처리장 같은 시설들이 전주에서 완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또한 예산을 인구 기준으로만 편성할 경우에 인구가 많은 전주는 혜택을 보겠지만 인구가 매우 적은 완주의 시골 마을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완주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주 국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주 국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말하고 전주시는 완주군의 완주 국민들에게 불안해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 선거 때만 정치인들이 들고 나올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완주 국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과 완주 국민들이 통합을 통해서 얻게 될 혜택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 통합 문제는 전주 완주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북의 문제입니다. 전북의 중심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북이 전남에 비해서도 충남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요, 도시와 농촌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가 92개가 있었습니다. 92개. 예를 들면 군산 옥구, 익산 이리, 또 정주 정읍, 이렇게 천안 천원, 경주 월성, 춘천 춘성, 전국에 92개인데요. 92개 가운데 90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90개가. 2개 남았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시잖아요. 전주 완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된 게 10년 전에 청주 청원이에요. 청주 청원에 가면 천지개벽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도 없고 시군이 8개밖에 안 되고 우리보다 인구도 150만대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 추월해서 저만큼 갔어요. 자, 전주 완주 통합 없이 전주 발전, 완주 발전, 전북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좌초된 몇 번 실패한 이유는 그겁니다. 완주 국민들의 불안감과 거부감, 그리고 지역의 몇몇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입니다. 이거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심해야 합니다. 금방 한병호 후보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완주 중심성입니다. 완주 군민 우선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주가 지금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도 튼튼합니다만 통합됐을 때 완주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동시에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완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희재 후보. 전주 완주 통합은 지난번에 우범기 시장께서 연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주 완주는 기능적으로는 한 도시로 이미 통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정치나 사회단체 이런 분야에서 반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전주가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완주 군민과 전주시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상생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어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전주 완주 광역도시로 만들고 완주 자치구를 하나 만들면 어떤가. 그래 전주를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자치구를 만들어서 완주 자치구를 하나 두면 그 자치적인 기능을 하면서 도시 기능은 전주 광역도시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현행법에서 통합을 위한 법은 시장군수나 의회나 또는 주민 51%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 신청권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가 그런 주민의 절차 없이도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년대에 일본이나 호주에서 많이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이 됐는데 호주 같은 데는 거의 퀸즐랜드 같은 데는 거의 반절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의회에서 반대했어도 주민들이 필요한 기능이다 해서 다 찬성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전주 완주가 통합이 돼야 혁신도시라든지 모든 생활권이 일원화돼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뉴스원 전북본부, 사단법인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공동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건데요. 앞 순서에 이어서 정동영 후보, 전희재 후보, 한병옥 후보 순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1분씩입니다. 앞 순서에 이어 먼저 정동영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칭 노무현, 이재명, 조국 표적수사 방지법, 일명 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비정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2,500명인데요. 이 가운데 130명을 각 부처에 파견해서 검찰 통치를 합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부처에
검사들을 깔아놓고 국가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경우만 해도 300차례가 넘는 37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정적 죽이기. 오죽하면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대한민국이 독재화로 가고 있다. 첫 번째가 언론 자유 위축과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했겠습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검사의 권력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거든요. 기소권과 수사권, 미국처럼 분리하면 됩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고 공판하듯이 한국의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고 검찰이 네.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하면 네. 그것이 네. 해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공약으로 정 후보께서는 전북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도권의 반대와 기초지자체단체들 간의 이익 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일 텐데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추가 지방 이전, 실제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요, 모든 게 서울 중심, 재벌 중심, 강자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소멸합니다. 지방 소멸. 지금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날마다 민생 탐방, 민생 토론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놨었어요. 또 인수위 때 약속도 했어요. 이렇게 시건 정치를 하면 바로 이런 걸 심판하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이 있는 겁니다. 이제 160개 기관이 서울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이 기관 전라북도가 이제 마사회를 가져올 거냐, KIC 투자공사를 가져올 거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더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에너지평가원 같은 기관을 가져와서 에너지 산업을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네.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희재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전희재 후보께서는 경전철 도입으로 전주 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공약하십니다. 소유의 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진 다른 지자체들 사례가 있는 만큼 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경전철은 제가 부시장 시절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이 계획이 완성이 된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 전주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1,5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 그 67%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당 시장이 폐지했습니다. 근데 경전철이 만약에 되었다면 우리 전주가 훨씬 교통이 원활했을 겁니다. 지금 전주 차량이 35만 대 육박하고 있는데 도로가 거의 한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경전철을 도입해야 되고 지금 이 세금 낭비라는 그런 일부 경전철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경우가 다르게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도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공약을 보면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현대화를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대표 관문으로 꼽히지만 지은 지가 50년이 넘으면서 곳곳이 낡았는데요. 시민들도 편의시설 부족이 심해서 늘 이용객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터미널 건물에 입주한 상가들을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관이 있을까요? 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낡았습니다. 197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5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주 관문이 1년에 한 600만 명이 찾고 있는데 정말 우리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전주시에서 230억을 들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7,500평 부지에 현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토지주와 상가와 전북고속 측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지금 서로 협의가 보상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해서 뭔가 수익 모델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복합 환승센터로 해서 국도비나 우리 시 재정을 좀 지원해서 해야지 지금 CF 터미널이 계속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예산 투입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병호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병호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 저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재추진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반대 의견을 설득할 나름의 보관은 있으신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기본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와 돌봄을 종합하는 통합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의 방식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증원 문제로 촉발된 이런 의료 대란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 알고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 돌봄센터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하면 집값, 일자리, 돌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집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거의 누구에게나 한두 분 계십니다. 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어서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돌봄의 대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 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완성되면 나이를 먹었을 때 의료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대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각 후보께 6분씩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토론 첫 번째 순서에선 후보 한 명을 지목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진행될 상호 토론에서는 후보 한 명이나 두 명을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질문은 단답식으로 짧게 진행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혹시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고 또 상대 후보 답변은 주도권,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답변 중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질문 답변 순서에 이어서 전희재 후보, 한병욱 후보, 정동영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재 후보,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한병옥 후보님, 조금 전에 노란봉투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노란봉투법이 우리 그쪽 노동자 측에서는 뭐 타당하다고 하지만 기업주 측으로 봐서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절차를 봉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란봉투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또 다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봉투법의 주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사실 그 쟁의 기간에 발생한 피해가 노동자들의 파업만으로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쟁의 기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몇십억씩 이렇게 부담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껍데기만 남아있게 아니, 됩니다. 노동 3권은 그러기 보장되는데, 위해서라도, 예. 노동 3권은 보장되는데, 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다 법원에서 모든 걸 감안해서 정말 그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이건 다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 걸러지기 때문에 최종 배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배상 금액이 굉장히 그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 아니, 말씀드리고요. 그게 전부 아까 법원에서 그 심사 과정, 심리 과정을 거쳐서 정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불법 파업에 의해서 손해를 입힌 것은 응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예? 분명히 책임질 부분은 노동자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 그러나 노동법도 근본적으로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시키는 법이고 제한이 아까 결국은, 후보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법원에서 산정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의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하청에 하청 또 재하청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해도 그 하청 사업주는 예. 자기는 못한다는 그 거예요. 정도 됐고요. 네. 예. 제가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예, 한 후보에게만 지목해서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기회가 있습니까 또? 예,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다음에 시간을 전략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병욱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를 지목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6분 드립니다. 전희재 후보님. 네, 전희재 후보 지목하셨습니다. 후보님 아까 사회자께서도 중간에 한번 경전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경전철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네네. 저는 아까 전희재 후보님 설명을 들으면서 네. 후보님께서 전주 부시장으로 계실 때 네. 경전철 착공되지 않은 것이 전주 시민들에게 참 다행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전철 문제 때문에 뉴스에 많이 오르는 데가 용인시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용인시는 전주시보다 인구도 많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지금 경전철로 인해서 그동안 부담했던 예산이 예.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죠. 네. 뭐 17만 명 이용할 것이다. 근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10,000명이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겨우 2만 명, 3만 명인데 과연 후보님께서는 이 경전철 사업이 정말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용인 사례를 드시는 건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뭐 봤는데 용인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용인은 도시 자체가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를 벗어나는 구간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수요 예측에서 당초에 수요 예측이 잘못됐고 또 하나는 약간 그 경제철 역 자체가 정치적인 성향이 가미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경제성 원리만 가지고 설계가 됐으면 좋은데 정치적인 논리가 좀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거기는 약간 고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에서 구상했던 것은 노면 경제철입니다. 이건 킬로미터 300억 원이기 때문에 싼데 이 지상으로 하는 그 고가형은 그보다 한 거의 2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구조 처음 출발부터 이 비싼 경제철이고 전주시에서 그때 당초 계획할 때 우리가 할 때는 한 5천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네, 후보님 제가 이제 설명 들었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후보님 혹시 최수근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그래서 뭐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님 제가 1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수근이라는 이름을 모르십니까? 네. 작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최상병입니다. 최상병이라고 뭐 제가 알죠. 네. 전북 남원 출신이고요. 네, 알죠. 그거. 원광대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북의 아들이죠. 네. 그런데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왜 사망했는지 부모로서는 당연히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인지? 그런데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도주대사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이런 의혹의 대상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광대 사망 사건 규명은 지금 뭐 계속 공처랑 여러 군데서 수사기관에서 계속 규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났으니까 그건 뭐 두고 봐야 하고요. 이종섭 피의자는 우리가 보도상에 가면은 그 공수처에서 소환된 날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환한다면 언제든지 온다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출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종섭 씨가 이제 호주 대사로 갔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호주의 그 뭐랄까 무기 판매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네. 이종섭 그 대사가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님 어제 저녁에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호주의 상원 의원이 호주는 이종섭보다 더 나은 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호주 대사로 갈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방위산업 담당할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종섭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켰다는 데는 뭔가 아니 도피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피가 아니고 갈 때부터 소환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얘기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후보님 굉장히 늦게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출마를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 출마야 시기가 뭐 미리도 할 수 있고 갑자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왜 출마했는가를 말씀드렸죠. 물론 제가 후보님. 전주를 뭔가 옛날에 부시장시절에 구상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그대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후보님 저는 제2의 광역도시를 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후보님께서 전주 부시장도 하시고 전라북도 행정부시장 하신 거 굉장히 부지사 하신 거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후보님이 100만 광역도시 공약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주 인구가 60만이고 완주 통합해도 70만이면 30만의 인구, 대한민국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공약할 때는 장밋빛만 공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약이나 목표는 우리가 구상을 크게 담대하게 하고 또 구체 실천 과정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이 담대한다면 목표를 그러면 해놓고 200만 광역도시 실현한다고 하셔야죠. 아니 100만이 아니면 1000만을 하시거든요. 100만이라는 것은 숫자 꼭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문제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전주가 이제 65만이고 지금 완주가 한 10만 대 75만 아닙니까? 만약 광역도시를 한다면 김제라든 일정 부분은 또 나중에 통합도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 그림 그려봐야지만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래서 서울이 일단은 주변에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을 포함해서 끌어들여서 메가시티 하겠다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자의 권한으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또 상호 토론 2차 토론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못다한 내용 다음 토론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 순서입니다. 한 후보를 지목하시어 6분 동안 질의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첫 번째 토론에서는 전희재 후보님, 그리고 두 번째 토론에서는 한병옥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재 후보님은 이제 행정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주 군민들께서 이제 걱정이, 불안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통합하면 공해 시설만 늘어난다, 혐오 시설만 온다, 이런 걱정이 있으신데 사실 전주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화장터 다 지금 준공이 돼서 특히 삼천동의 리사이클링 타운, 앞으로 이걸 잘 운용하면 특별히 뭐 혐오 시설이 완주로 옮겨가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완주 국민들의 걱정, 뭐가 더 올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합니까? 더 갈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님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전주에 다 소화가 됩니다. 가령 삼천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라 완주군까지 같이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뭐 하수종마처장이나 모든 것이 지금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완주 군민이 염려하는 그런 아까 한병옥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올 거 아니냐. 이건 전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기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반대하는 그 층이 주로 이제 정치인들 중심으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전주 광역도시로 만들면 거기 자축으로 해서 자치 모델을 만들면 어느 정도 좀 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폐보시설은 이제 더 갈 것이 없다.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이제 그러고 이게 이제 장점으로 합쳐지면 그 완주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브랜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래도 전주공단에 유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전주의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살려서 그 완주 군민들의 자녀들이 이 교육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어쨌든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어쨌든 기회가 이제 커지게 되면 완주만 기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중심이 강화되는 거니까 우리 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합쳤을 때 완주에 득이 되는 것도 뭐가 더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 그런 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주 혁신도시가 지금 전주가 120만 평이고 완주가 180만 평, 300만 평입니다. 전국이 최고로 큰 그런 혁신도시인데 그 혁신도시 300만 평의 가운데로 도로가 나가지고 이쪽은 완주고 같은 도시면서도 그래서 서로 인위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제가 부시사 시절에 혁신도시를 구상할 때는 전체 300만 평 중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또 업무지역 이렇게 딱딱 도시계획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완주군과 전주시 서로 대립으로 인위적으로 좀 다 나눴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을 전주 완주 문제로 좁히면 저는 해법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북의 사활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농복합 전국에 있는 도시 92개 가운데 90개가 합쳤는데 전주 완주만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떨어져 살 겁니까? 이것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각계 지도자,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고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또 행정, 그리고 학계, 또 종교계, 노동계, 산업계 대표자들이 원탁에 모여 앉아서 자, 전라북도가 지금 전남, 충남은 쳐다보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고 낙후됐고 충격적인 건 강원도가 우리를 추월했고 충청북도는 저 앞에 가 있고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주도 말고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우선 전라북도의 중심을 완주와 전주가 합치면 완전입니다. 완전시를 만드는 이 방법과 관련해서 완주 군민들이 충분히 환영하고 납득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정 후보님 질문을 좀 원탁 회의를 좀 제안해 볼까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 전주 완주를 살리고 결국은 전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를 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시군 통합에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청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원, 마산, 진해 여기도 통합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광역도시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일부라도 좀 반대한다면 이제 도지사가 적극 나서가지고 이번에 1월 18일 날 출범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거기 법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역량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탁회의도 소집해서 하고 또 그런 자기 도지사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완주 국민을 설득하고 유인하는 그런 방향을 자꾸 제시하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를 완전시로 하는 것도 좋은 안 완전시 그것도 완전시는 좀 전주는 우리 2조 시대부터 우리가 전주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또 화기애애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뉴스원 전북본부 사단법인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공동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현안은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신공항에 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씩입니다. 상호 토론 순서에 이어 한병욱 후보, 정동영 후보, 전희재 후보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전북의 수원 사업 중 하나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새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후보들 각각의 의견과 또 항공 서비스 수요, 경제성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다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먼저 한병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정의당과 저는 새만금 신공항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모든 신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벌써부터 국내선 공항을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새로 짓는 것보다 철도 같은 대중교통망을 더 확보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공항 건설도 문제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혹시 후보님 두 분과 사회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스태프님들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와 상무위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장소는 현재의 군산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갯벌, 수라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를 꼭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은 결코 신공항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군산공항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군산공항은 우리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미군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사들이 군산공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경제성도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많은 공항들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활주로에 고추를 말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토건 자본을 배불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동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 공항은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된 얘기인데요. 제가 1996년 15대 국회에 처음 출마하면서 제1호 공약이 35사단 이전이었고 2호 공약이 전주공항이었습니다. 공항 없이 지역 발전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새마을 시대에서 KTX 시대로 가면서 그 변화를 눈으로 보았듯이 공항 없는 도시, 미래에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제공항은 부지와 함께 설계 다 끝나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사실은 우리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초했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것이 이제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새만금은 원래는 100% 농지였지만 지금은 70% 산업용지 국제 도시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항만, 공항 이 인프라 없이 새만금의 미래는 불가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요. 새만금 공항보다 10년 늦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2006년에 시작한 건데 그런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14조짜리입니다. 14조.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14조. 새만금 공항 겨우 8천억짜리입니다. 이 8천억짜리를 가지고 정권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이 새만금을 포기하려면 몰라도 새만금을 2030년까지 완공하려면 새만금 신공항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 정동영이 앞장서서 새만금 공항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 부안, 김제가 티격태격 하는데요. 새만금 특별시로 가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 마산, 창원, 진해 함께 가잖아요. 그렇게 영남의 그런 사례도 우리가 보듯이 네. 우리가 좀 특단의 그런 결심을 갖고 네. 새만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희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새만금 신항 문제를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제공항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제공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건설을 하려다가 거의 30%까지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감사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감사에 의해서 중단되어 가지고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그 공항이 지금 2029년도에 8,077억 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기로 하고 지금 금년부터는 실시 설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잼버리대 실패 사례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예산이 깎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시 원점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하반기에 감사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요 예측한다면 또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동영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례는 그 김제공항 같은 그런 사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서 이 사업성 여부를 떠나서 꼭 완공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프라가 공항이 돼야만이 앞으로 경제 모든 분야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필코 지켜내고 해야 된다. 다만 사업성 2029년도 계획이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비도 보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본부 사례도 들었지만은 중앙에서 이 전주오는데 가장 오진 교통 오지기 때문에 이런 공항들이 빨리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 순서는 정동영 후보, 전희재 후보, 한병옥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이슈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난이다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후보들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어떤 입법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입니다. 네, 봄이 롤러코스터입니다. 20도까지 올랐다가 영하로 떨어졌다가 강원도에 폭설이 내리고 매화가 피고 남쪽에서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날이면 날마다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셨는데요. 지구 온도가 1900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0도가 오르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2도가 오르면요. 지금 지구 표면의 온도가 14.9도, 15도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기준 1900년에 비해서 2.0도가 오르면 이제 사실 지구에 있는 생물이 멸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지금 1.5도로 정해놨잖아요. 1.5도를 2015년에 파리의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협약을 맺으면서 2100년 이대로 두면 2100년이 되면 1.5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다. 그러니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2100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 1.5도가 2040년이면 1.5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우리도 거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30% 목표를 2030년까지 이거를 21%로 3분의 1을 축소해 버렸어요. 원전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옛날 이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특단의 대책으로서 환경부 장관을 기후부총리로 승격시켜서 범정부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스 아워라고 지구의 시간 그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전주시부터 전라북도부터 이런 네.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희재 후보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피해는 뭐 새삼 강조 안 해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를 위주로 한 그런 국가와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국가 간의 대립 간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서는 파리 기후 협약에 적극 동참해서 그 탄소 줄이는데 앞장섰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기후 협약 거기에 다시 또 탈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그 특히 중위권 개발도상 국가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미 지구온난화 주범은 이미 선진국들이 그간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탄소 배출을 해놓고 이제 와서 후진국들이 좀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자꾸 얽매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유럽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자꾸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를 자꾸 강화를 하고 이런 추세는 갑니다만은 우리도 2030년까지 2017년 기준에서 40%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제로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그 우리 경제 상황을 자꾸 같이 맞춰가면서 우리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 않냐 총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고 강론적으로는 우리 조금 전에 정 후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도 이런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예산이라든지 또 수소 버스라든지 전기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차량 운행을 줄이는 그런 데서도 자꾸 이렇게 우리 탄소 줄이는 그런 시책을 연관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전철도 바로 그런 탄소 줄이는 첩경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옥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진심인 정당은 녹색정의당입니다. 제 선거 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쓰인 슬로건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입니다. 제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명함에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시민, 기후유권자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폭우가 내리니 반 지하에 사는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폭우가 내리던 날 서울의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사망하셨습니다. 기후 문제의 진심인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맞서 가장 열심히 싸워오신 대한민국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박사님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를 비례후보로 공천한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처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모두 교체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핵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을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진심인 정당은 녹색정의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씩이고요. 한 후보 또는 두 후보 모두에게 나눠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후보에게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질의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자 권한으로 제재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전희재 후보, 한병옥 후보, 정동영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재 후보께 7분 드립니다. 네, 제가 정동영 후보님을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09년도에 전주 재보궐선거에서 정동영 후보와 같이 선거에 임했고 오늘 이번 두 번째 제가 선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야 당과 당이기 때문에 싸움이나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을 합니다. 예.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고 존경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적으로 지금 사실은 일당 독주라고 많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주 거의 3, 4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폐해가 되지 않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골고루 있음으로써 꽃이 피고 지혜가 모아지고 잘못하면 심판받아서 다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전북 경우는 거의 3, 40년간을 특정 정당 민주당이 이렇게 독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뭔가 비리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또 중앙으로 봐서도 지역에 너무나 특정 정당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언로도 막히고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데도 한 20% 이상 이렇게 골고루 주고 네, 저는 질문 한번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일방적으로 당이 가는 우리 전북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좀 큰 그림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전희재 후보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가셨으니까 이제 그 입장이 달라지셨지만 이 전라북도와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전북과 호남은 반독재 민주화의 본향 아닙니까? 본거지거든요. 양무 호남면 시무국가라고 충무공께서 말씀하셨지만 호남이 없었다면 전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정체성, 나의 정체성과 당의 정체성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뽑혀진 민주당 그 대변자들이 의원들이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호남에서 의석을 가지려면 좀 더 그런 호남 정체성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을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사실 이 전북이나 호남은 또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거지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호남의 그 어떤 뭔가 반독재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정체성도 살리면서 또 그러나 우리 먹고 사는 파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에도 그건 결국 중앙의 정책과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건데 그건 내부적으로 실리도 구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양자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이 한 정당으로만 되는 건 바람직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선거제도에 결함이 있거든요. 무슨 결함이냐면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도 0.7% 불과 24만 표인데 권력을 200% 독점해버리잖아요. 그것도 특히 권력의 사유화, 사물화로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선거가 한 표만 많아도 몰아줘 버리잖아요, 권한이.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좀 선진 민주주의, 선진 의회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사표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사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자 독식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다당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맨 먼저 주창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각 지역의 일당 독주, 일당 독식 체제도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든 표를 골고루 줘서 아까 같이 승자 한 표도 많으면 그 승자도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또 실을 구하는 그런 표도 같이 분산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좀 많이 보여주면 우리 외형적으로는 뭔가 우리 정체성도 살리면서 내부적으로는 좀 실리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새만금 공항 때문에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새만금 공항 결국은 2023년도
새만금 국제 잼버리대 때문에 파행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잼버리대 때 정말 세계 156개 국가에서 3만 7천 명이 와서 느닷없이 8월 그때 10일인가 그 난리가 나가지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전북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세계 청소년들한테 정말 치욕적인 그런 우리 이미지를 살렸는데 우리 그 정후보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시는 견해나 평가가 있으신지. 잼버리 망신살 참 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이 개최지로서 전라북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앙정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인데 어떻게 해서 잼버리 그 망신살의 영향으로 새만금 예산을 그렇게 뭉텅이로 칼질해버릴 수 있는 건가? 이게 뭐냐? 대통령이 지금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새만금을 이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도지사가 또 중앙정부 책임을 얘기해. 이거 다 새만금 잘라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왜냐면 전라북도가 중앙부처 18개와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그리고 각 부처, 가령 국토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각 문화관광부가 해서 기재부와 자기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해서 예산안을 딱 만들어서 국회에 넘기기 직전인데 그것을 뭉텅이로 80%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사물화, 대통령의 사유화. 아까 한병옥 맞습니다. 후보께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건 모르고요. 그건 모르고. 그거 아니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모르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정부 책임이냐 자치단체 책임은 그건 둘째치고 이게 6년간 준비한 1,400억을 들여서 했다는 사업이 이렇게 치욕적인 결과로 된 건 정말 불행이고 전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우리 예산을 나중에 물론 국회에서 많이 살렸지 않습니까? 뭐 살렸는데 또 내년에부터는 이제 더 이상 깎이지 않도록 그래서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 그 새만금의 그 잼버리 대회는 참 정말 아쉬운 그런 역사 한 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자 또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상호토론 두 번째 한병옥 후보 순서인데요. 7분 드리고요. 질문은 한 후보 또는 두 후보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존경하는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은행에 대출금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와 연체 증가율 지금 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 실감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TV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의 대부분이 코로나 시기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어떤 여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그때 정책자금 대출 받지 말고 폐업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많은 빚은 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거시적인 거는 경제가 성장해서 장사가 잘 돼야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지금 고금리, 은행의 폭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해서 2.5%, 3%를 더 받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물론 금융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만 이 정부는 지금 뭐 일일이 금융에도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잘하면서 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런 그 영향력을 발동하지 않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가부채 탕감 사례가 있습니다만 자영업자의 이 부채와 관련해서 금리 보전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정책자금 대출 받을 때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이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3배 이상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금융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누려서 지금 횡재세 도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후보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은행이 과도하게 지금 그 예대 마진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은 사실 특별하게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았는데 공적인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적인 의무보다는 그런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너무 매몰돼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 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주시청 주변에 지금 천막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바로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노동자들입니다. 최근에 그 전주시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운영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티에서 주식회사 성호건설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호건설은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역의 작은 건설업체입니다. 그런 건설업체가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사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1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서 해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노동자들의 공통점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누가 봐도 불법적인 노조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후보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 리사이클링 해고 노동자들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분들의 사정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주철 지부장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노동권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권리를 침해한 거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중재 신청한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서 전주시도 그거 몰랐다 그래요. 다른 시도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온 그 음폐수, 그 폐수를 전주로 탱크로리로 계속 실어다가 1년에 30억어치를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전주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라는 시설에서 왜 전국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폐수를 갖다가 여기서 처리해서 그게 어디로 나갑니까? 전라북도 땅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아무리 100%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 그 주관사를 넘긴 거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불법적인 부대 사업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주시가 오불관원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쓰레기들을, 음식물 쓰레기들을 그곳에서 처리하면서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입니다. 11분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가면서 고생했던 우리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지금 연초부터 이 추위와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천막농성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꼭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전희재 후보님께 짧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후보님 159명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참사가 폭탄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법안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아닙니까?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미 다른 각기 분야에서 뭐 규명 진행이 다 되고 있고 별도의 옥상옥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그 지금 각종 그 수사기관이나 그 점검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래서 아마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이태원 참사가 나고 지금 1년이 지나 이제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할로윈 축제는 그 해에만 있었던 행사가 아닙니다. 매년 행사가 있고 그때마다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해에만 경찰 병력이 파견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면 지금쯤이면 그 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2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왜 그때 경찰이 파견되지 않았는지조차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그 지휘계통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지금 그때 왜 안 했는지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책임을 묻고 있고.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께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 또는 2명의 후보에게 질의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아까 이제 두 번째 토론은 한병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녹색정의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제가 2007년 이제 대선에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4대강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뭐냐면요. 이 민자 발전소를 민간 발전소를 대거 이게 허가를 해주는데 그 중에 석탄 발전소를 7개 재벌들에게 7개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천 충청남도 그리고 경남 고성 그리고 강릉 삼척 여기 7개를 해줬는데 2024년 올해가 이명박 석탄 벨트 완성해입니다. 올해 이제 다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줄여야 하고 없애가야 하는데 예. 그런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준 이명박 정부의 그런 권력 행사에 대해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또 환경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쉽게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런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생에너지 중심, R200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우리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석탄 그러니까 지도자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석탄 발전소를 대량으로 지었고 다 이제 애물단지지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30%를 21%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대폭 늘린다는 거 금방 말씀처럼 후세대를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을 늘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독일을 배워야죠. 있던 원자력 발전소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세계적 추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민들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전 문제는 단순히 그 원자력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에서 핵발전 원자력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 비용에는 후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맞습니다. 넣으면 예. 사실은 핵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이 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원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 행동 그리고 또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만 해도 이미 수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 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때 대선 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초고속 인터넷에서 제일 빠른 나라로 만들었듯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소규모 전력, 중규모 전력을 생산하면 태양광과 바람으로 생산하면 이것을 한전 선로를 태울 수 있도록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제일 큰 문제는 선로가 용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없지만 선로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윤 정권은 에너지 고속도로는커녕 있는 도로도 지금 폐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를 21%로 줄였는데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의 정치적 멘토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안목을 멀리 보시고 초고속 인터넷을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에너지 고속도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지난주 토요일 3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Earth Hour,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을 이제 민간 기구가 캠페인을 벌여서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시계탑, 또 파리의 에펠탑, 도쿄 타워 이런 데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이제 좋은 그 학습 기회가 된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런 캠페인에 좀 대대적으로 전주시가 또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탄소 제로의 시범 지역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런 기후 위기 속에서 선진 시민으로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Earth Hour 이것도 기후 문제 심각성을 다 같이 체험해보자라는 그런 행사잖아요. 저도 이제 녹색 정의당의 후보이다 보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까 이런 문제 많이 고민하는데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쇼핑을 가서 옷 같은 걸 사도 굳이 포장하는 그런 종이봉투나 옷걸이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만 가져오고 옷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세대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감을 해서 모두가 실천을 통해서 Earth Hour처럼 실천을 해서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과 기후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작은 실천부터 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조 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통 질문, 또 개별 질문, 상호 토론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았는데요. 각 후보들께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한병욱 후보, 정동영 후보, 전희재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병욱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원칙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녹색 정의당은 지난 20여 년간 원내 3당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은 작았지만 녹색 정의당이 이뤄낸 성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 카드 수수료 인하, 중대재해 처벌법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보수 양당이 원칙과 정의를 저버리고 편법과 꼼수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때 녹색 정의당은 외롭지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녹색 정의당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정의당에 실망하셨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당을 지켜주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녹색 정의당에 관심과 지지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 정의당답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 해소에 최선에 서는 녹색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동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 동안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개시됩니다. 아마 거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는 총알보다 강하다 하는 말도 있죠. 사실 투표장에 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소에 못 가는 분들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투표 포기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참여는 지금 여러분 화나 계시잖아요. 이 정권의 폭정을 중단시키는 경고장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월 10일 하루 국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전주시가
투표율 1등으로 선진 정치 1번지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 저지를 위해서 전라북도의 확실한 목소리, 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희재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전주시가 또 특히 우리 북부권 중심으로 한 전주 병지구가 앞으로 정말 비상하고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심판날이 바로 4월 10일 선거날입니다. 우리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는 그런 판단의 결정 시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주가 더 좀 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려면 중앙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사업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주 완주 통합도 돼야 되고 또 우리 전주의 광역 관련된 모든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필요한 여러 가지 법과 또 제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중앙에 그런 교두보 역할, 소통 역할을 해서 우리 전주에 먹고 사는 우리 경제 활동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심부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너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번 4월 10일 선거날에는 아주 냉철하게 전희재 같은 일꾼을 좀 선택해서 힘을 주시면 제가 확실히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병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들여다본 후보들의 생각과 공약,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하신 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뉴스원 전북본부, 사단법인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건투를 빕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